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5년 2월 18일 오후 4시, 천안시에 살던 중년 여성 48살 조상묵 씨는 저녁 약속을 위해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그녀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오송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최근 남편의 직장 문제 때문에 천안으로 이사하게 됐죠. 그래도 여전히 옛 동네에 부녀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날도 그 정기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청주로 향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천안역에서 기차를 타고 조치원역에 도착을 한 후에 다시 버스로 이동을 해야 하는 거의 2시간 남짓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6시쯤 그녀는 약속 장소인 청주 해물탕집 식당에 도착합니다. 이미 여러 명의 부녀 회원들이 모여 있었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꽃을 피우게 되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술잔도 오갔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7시 50분쯤 누군가 이 차로 노래방 가자 라는 제안을 하게 돼요. 상묵 씨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그래 가자 하면서 흔쾌히 동의했고요. 다만 이때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봉고차 2대로 나눠서 가기로 했죠. 그렇게 차를 타고 가던 중 문득 상묵 씨는 이 차까지 갔다가는 집에 가는 기차를 놓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안 되겠다 나는 싶어서 일행에게 먼저 천안으로 나는 돌아가겠다라고 양해를 구하게 되죠. 잠시 후 그녀는 36번 국도의 미호천교 부근 궁평 삼리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합니다. 모두와 작별 인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버스를 타고 조치원역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마침 간발의 차이로 그 버스를 놓치고 말았죠. 이걸 본 부녀 회원들은 내가 다음 버스 같이 기다려줄게 라고 했지만 상묵 씨는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한사코 괜찮다며 사양하게 됩니다. 그렇게 봉고차가 떠났고 약 5분 후인 저녁 8시 5분 뒤따라가고 있던 2번째 봉고차에서 그 안에 타고 있던 부녀 회원들이 정류장에 서 있는 상묵 씨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녀의 마지막 목격담이죠. 실종을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남편 이 씨였습니다. 기차를 탔어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폰은 꺼져 있고요. 남편은 걱정되는 마음에 부녀 회원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먼저 집에 간다고 해서 정류장에 내려줬다. 아직 안 왔냐? 라고 다들 행방을 모르는 듯해요. 이때 남편은 또 혹시라도 아내가 배터리가 없나 싶어서 밤늦게까지 일단 기다려봅니다. 하지만 결국 상묵 씨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속이 타들어가던 남편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가장 먼저 그 버스, 기차 다 탑승을 했는지 기록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상묵 씨가 탄 흔적이 없어요. 여기서 경찰은 단순 가출의 가능성을 고려하진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실종 직전까지 부녀 회원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고 또 집으로 가는 기차표까지 다 구매를 해뒀기 때문입니다. 가출 가능성 희박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지점인 그 버스 정류장을 좀 살펴봐야 할 텐데 여기가 매우 어둡고 외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류장 바로 옆과 또 미호천 다리가 끝나는 부분에 가로등이 하나씩 있긴 한데 밤 8시 10분쯤에는 해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둡고 또 여긴 평소에도 워낙 인적이 드문 곳이에요. 심지어 주변에 CCTV도 없고요. 상묵 씨의 마지막 행적을 도저히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가 발견됐죠. 실종 당일 밤 11시에 상묵 씨의 카드가 사용된 기록이 나온 거예요. 어디였냐면 그 정류장에서 불과 6km 떨어진 조치원 읍에 있는 농협 ATM 기기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2차례에 걸쳐 총 55만 원이 인출됐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다음날 아침 10시에도 인근 상가 ATM기에서 추가로 4만 원이 인출됩니다. 이게 과연 상묵 씨 본인이었을까요? CCTV 확인을 했죠. 그랬더니
카드에서 돈을 빼간 건 정체불명의 남성입니다. 그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후드를 깊게 눌렀었는데 키는 한 168에서 170, 보통 체격의 남성이에요. 앞서 현금 인출을 한 것 외에도 이 남성은요, 상묵 씨의 남편 명의 신용카드로도 현금 인출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2번이나 비밀번호 입력에 실패하면서 포기하고 말았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최초 인출을 했을 당시 범인은 상묵 씨의 카드 비밀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걸로 손쉽게 돈을 빼간 거고요. 하지만 남편 카드 비밀번호는 2번이나 오류가 났다고 했죠. 경찰은 이 시점에서 어쩌면 조상묵 씨가 더 이상 비밀번호를 말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나라고 봅니다. 즉 너무도 안타깝지만 그녀가 실종된 저녁 8시 10분부터 11시 그 사이에 그녀가 납치됐고 협박을 당한 후 살해됐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한편 경찰은 범인의 이동 경로도 분석해요. 자, 문제의 정류장에서 조치원 읍내까지는 총 3가지 경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정류장 바로 앞에 있는 왕복 4차선 도로를 이용하는 거고요. 2번째는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있는 미호천 뚝방길로 이동이 가능해요. 마지막 3번째는 정류장 반대편에 위치한 뚝방길이었죠. 이 중에 그 첫 번째 왕복 4차선 도로요. 이게 가장 빠른 길이긴 합니다. 근데 경찰로서는 범인이 여길 이용했을까? 라고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통행량이 많은 곳이라 누군가를 납치하기에는 노출 위험이 커지잖아요. 또 이 4차선 도로 끝에는 치안센터까지 위치해 있었고요. 실제로 경찰이 무인 카메라 영상을 분석해서 사건 당시 도로를 지나간 14,000여 대의 차량을 조회합니다. 여기서 수상한 차량은 포착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요. 범인은 이동 경로까지 철저히 계산해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길을 선택한 건 아닐까요? 그런데 2번째, 3번째 경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양쪽 뚝방길이요. 사실상 어떻게 가라는 표지판이나 또 가로등도 없기 때문에 외지인이 이 길을 단번에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경찰은 범인이 조치원 읍의 지리에 상당히 밝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조치원 읍은 비교적 번화가입니다. 근데 남성의 모습이 포착된 건 인출기에 내장된 CCTV 뿐이었죠. 심지어요, 건물 외부에도 도로를 비추고 있는 CCTV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엔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해석을 해보면 범인이 애초부터 CCTV가 어디 있는지 그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일부러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방향에 차를 세웠고 인출기에 가서 돈을 빼간 건 아닌가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범인이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아주 치밀하게 행동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혹시 일말의 희망으로 그 인출기에 지문이 찍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필 범인이요? 손가락 다가 아니라 끝부분만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문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종합해 봤을 때요. 범인은요, 상당히 치밀하죠? 즉,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보통 몇 번씩 이런 범죄를 해본 놈들이 하는 그런 계산적인 행동을 보이니까요. 그래서 경찰도 일대 전과자들을 수소문하면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분명 이 중에 범인이 있을 줄 알았는데 허탕이었죠. 이후 사건은 공개 수사로 전환돼요. 수배 전단지 4만 장이 배포가 되었고요. 당시 KBS 공개수사 실종을 통해서 조상묵 씨를 찾는 방송이 전파를 탔고 제보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데 이 또한 실패로 돌아갑니다. 한편 조상묵 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마을에서 효부라고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동이 불편하신 시어머니를 15년 넘게 정성껏 돌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잖아요. 시어머니도
이제 시름시름 며칠 동안 밥도 못 드시고 밤마다 며느리를 기다리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다는데 끝내 며느리를 다시 만나지 못한 채 실종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고 맙니다. 남편 또한 아내가 없어지고 직장에 휴직계를 냈어요. 전단지를 자동차에 다 붙여놓고 혹시라도 아내를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으로 청주, 조치원 수없이 오갔죠. 하지만 아내도 범인도 단서도 그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은 채 사건은 5년간 답보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한편 경찰의 수사 방향은 범인은 분명 이거 초범 아니야 라는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유사한 범죄 전력에 있는 전과자들과 대조 작업을 지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2009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검거가 됐죠. 그래서 경찰이 혹시나 싶어서 연관성을 조사합니다. 이게 범행 시기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계속 조사가 이어지다가 한 해가 지나고 2010년 드디어 유력한 용의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청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연쇄살인마 43살의 안남기였죠.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난 2000년 택시기사로 일하던 중 승객을 상대로 강간 미수 사건을 저질렀고요. 이 일로 3년간 복역을 합니다. 하지만 출소를 한 후에도 범죄를 멈추지 않았어요. 2004년부터 다시 택시를 이용해서 범행을 이어갔죠. 근데 여기서 그가 도급 택시라는 걸 운행했습니다. 도급 택시가 뭐냐? 이건 정식으로 택시 회사에 고용된 기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 좀 지불하고 택시 회사로부터 차 빌려서 돈을 버는 방식이에요. 분명 이건 불법이죠. 근데 2000년대에는 꽤 성행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도급 택시는 회사의 통제나 관리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범죄가 발생해도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낮죠. 거기에다가 이 차량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행여나 시신이나 범행 흔적이 발각될 위험도 적고요. 2004년 택시를 몰던 안남기는 지적장애가 있는 22살 여성 승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성폭행한 뒤 살해합니다. 시신은 세종시에 있는 조천변에 유기했어요. 그 이후에도 2009년과 2010년에 3명의 여성을 납치하고 현금을 뺏은 후에 시신을 유기했고요. 그의 연쇄살인은요, 2010년 3월 시신을 유기하는 장면이 CCTV에 잡히면서 꼬리가 잡히게 된 겁니다. 안남기가 검거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조상묵 씨 실종 사건과 그의 범행 수법이 뭔가 유사점이 꽤 많아 보였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피해자들 모두 20대에서 40대 여성이었고요. 청주 일대에서 실종되거나 살해됐습니다. 조 씨 또한 48살로 청주시 인근 조치원 읍에서 실종됐고요. 결정적으로 당시 CCTV에 포착된 그 ATM기 남성 있잖아요. 그 남성의 체형과 안남기의 체형이 유사해요. 그래서 경찰이 계속 그를 주목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 과정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공백기인데요. 안남기는 2004년에 살인을 저지른 후 2009년까지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5년간의 공백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시기 2005년에 조상묵 씨의 실종 사건이 발생했고요. 자,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2005년 조상묵 씨 사건을 기준으로 안남기 사건을 전 범죄를 A라고 하고 그 이후를 B라고 해볼게요. 5년의 공백을 깨고 저지른 2건의 B 시기의 범죄에서는 이상하게 주기가 급격히 짧아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이 5년이라는 공백기에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게 된 거죠. 게다가 과거 A 시기에 성폭행이 주 목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금품을 갈취한 정황은 없습니다. 그의 범죄 패턴에서요. 하지만 B 시기의 범죄를 보면 2009년과 2010년에는 피해자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이 추가돼요. 이 또한 그 공백기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조상묵 씨 사건에서 보였던 패턴이죠.
만약에 안남기가 2005년 조상묵 씨를 살해한 범인이라면 그날의 사건을 계기로 이후의 범행 수법이 진화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건 가정일 뿐이고요. 안남기의 범행이 택시를 이용했다라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조 씨가 실종된 정류장 어둡고 인적이 드물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사 당시 현장에서 유류품이나 범행 흔적은 사실상 전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강제로 차에 태웠다면 실랑이가 있었을 거고 최소한의 흔적이 남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피해자가 스스로 차에 탑승한 건 아닐까라고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역으로 가는 버스 놓쳤잖아요. 그럼 조 씨가 혹시 택시를 선택한 게 아닐까? 실제로 택시비가 한 6,000원 정도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였거든요. 자, 그래서 경찰이 조상묵 씨가 안남기가 운전하는 택시를 탔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왜 경찰이 그를 범인으로 보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하지만 안남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완전하게 혐의 부인했죠. 사건이 벌어졌던 그 2005년에 자기는 택시 그만두고 대리운전만 했대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죠. 실제로 그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대리운전 기사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들 모르게 도급 택시를 운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정식 기록도 없어서 추적도 불가능하고요. 경찰도 연관성을 찾으려고 추가 조사를 끈질기게 했지만 결국 2005년 조상묵 씨 사건이 발생한 그 시기에 이 사람이 택시를 운영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아무리 강한 의심이 있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안남기를 덜컥 용의자로 특정할 수는 없겠죠. 이후 그는 총 3건의 연쇄살인 또 1건의 살인미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어 현재는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전히 그는 조상묵 씨 실종 사건에서만큼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입장은 그가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여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무기징역 받았다 하지만 교도소에서 별 문제 일으키지 않고 또 모범수로 승격이 될 경우 20년 뒤에는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현재까지도 이 실종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거나 또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수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2005년 2월 18일 궁평리 버스 정류장에서 홀연히 사라진 조상묵 씨. 그녀를 납치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단 한 개의 흔적도 없이 이렇게 실종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전히 더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살아계시다면 올해 68세가 되었을 그녀. 미제 사건은 단연코 경찰이 포기한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좀 더 결정적인 제보와 증거가 나오길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늦더라도 이 사건이 꼭 해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3년 2월 20일 충청북도 청주의 한 병원에 구급차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경찰차와 국가수까지 뒤를 이었죠. 이게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는데 그도 그럴 게 들것에 실려서 병원으로 옮겨지는 게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김장용 비닐에 꽁꽁 쌓인 물체였어요.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겨내 보니까 그 안에서 이불과 신문지로 막 둘러싸인 기괴한 형태가 보였죠. 이후로도 무려 10겹이나 계속해서 벗겨냈는데 비로소 검게 변한 사람의 2발이 드러납니다. 실화파가 상당히 진행된 사람 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실화파라는 건 시체가 부패되는 대신에 마치 밀랍처럼 변해버린 걸 의미합니다. 거의 미라나 다름없는 거죠.
이 시신이 여태 썩지 않고 이렇게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꽤 오랜 기간 동안 공기와 접촉되지 않게 꽁꽁 쌓여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다는 아니었죠. 그 김장용 비닐 안에서 다량의 습기 제거제가 발견됩니다. 이거 누군가 작정하고 시신을 이렇게 보관한 거예요. 문제의 백골 시신은 놀랍게도 청주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즉각 이 집에 거주하던 31살의 여성 김씨 그리고 39살의 남성 정씨를 체포했고요. 전말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아니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좀 기묘합니다. 서류상으로 봤을 때 집에 살고 있던 이 둘은 평범한 부부처럼 보여요. 부부에다가 3명의 자녀까지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눈에 띄는 점이 서류상 이 부부 중에 남편이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아서 장애수당 110만 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정작 경찰서에 잡혀온 그 남성 정 씨에게선 어떠한 장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혹시 허위 등록한 거 아니야 싶었는데 여기엔 더 복잡한 전말이 숨겨져 있었죠. 먼저 여성 김 씨는 그 서류상 부부의 아내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남성 정 씨는 호적에 등록된 그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서류상 남편은 36살 박 씨,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한 거예요. 그럼 그 진짜 남편이 어디 있을까? 경찰이 이 남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생존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지난 4년간 그 박 씨의 명의로 된 금융거래, 휴대폰, 병원 기록까지 전무합니다. 4년 동안이나요. 예상하셨겠지만 앞서 미라가 돼서 병원에 온 그 시신의 주인이 바로 남편 박 씨였습니다. 그나마 실화파가 되어 있던 탓에 사인을 밝히는 게 아주 어렵진 않았어요. 부검을 해보니까 시신의 목, 어깨, 등 뒤에 흉기로 찔린 상처가 발견된 거죠. 타살의 흔적입니다. 자, 그럼 이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집안에서 함께 있다가 체포된 남편 정 씨, 이 사람 누군지 알아보니까 아내 김 씨의 내연남입니다. 즉 이거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집에서 죽은 남편이 미라가 될 때까지 방치한 채 내연남과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아주 시작부터 기괴하죠.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지난 4년간 미라와 동거한 이 엽기적인 사건 전말이 하나둘 드러납니다. 때는 2009년 아내 김 씨는 온라인 채팅을 하면서 남성 정 씨를 만났고 두 사람이 내연 관계로 발전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종종 이제 아이들을 두고 집을 비우고 늦게 오는 일이 잦아졌죠. 당시에 남편 박 씨는요,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로 대부분 집에 머물렀거든요. 근데 아내가 평소랑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외출도 잦아졌고 이상한 걸 금세 눈치챕니다. 머지않아 불륜까지 발각되죠. 이때 남편은 거세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참다 못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요. 실제로 이때쯤에 그 아내 김 씨 얼굴에서 멍을 봤다는 이웃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연남 정 씨에게 더 의존했죠. 남편한테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처지를 한탄을 하고 삶을 계속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결국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어요. 2009년 3월 10일, 이날이 D-Day였습니다. 새벽 3시 고요한 밤에 내연남이던 정 씨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이 김 씨 부부의 집에 침입해요. 앞서 아내가 미리 집 열쇠를 내연남한테 줬기 때문에 침입하는 건 어렵지 않았죠. 그 시간 남편은 깊게 잠이 들어 있었는데 게다가 이 사람은 하반신 마비잖아요. 그래서 내연남이 들어가서 남편을 제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에서 내연남은 그를 흉기로 공격했고 결국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끔찍한 건 당시 같은 공간에 3명의 자녀들이 함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빠가 공격을 받고 막 비명을 질러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잠에서 깨어났죠? 그러자 이때 엄마 김씨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일단 이불로 아이들을 머리까지 다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시야를 가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괜찮아
하고 토닥이면서 아이들을 다시 잠재웠습니다. 이후 남편의 숨이 끊어진 걸 확인한 두 사람은 시신을 우선 전기장판과 이불로 꽁꽁 싸매요. 그리고 장롱에 넣어두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아이들이 모두 학교를 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시 집이 비니까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해요. 장롱에서 시신을 꺼내서 손발을 묶고 랩하고 이불을 가지고 시신을 수차례 휘감았습니다. 이후 또 동원된 게 김장용 비닐, 종이박스, 신문지. 그렇게 무려 10겹에 달하는 양으로 시신을 계속 감쌌고요. 그 중간중간 제습제와 방부제까지 끼워 넣었죠. 그리고선 공업용 테이프로 다시 겉을 둘러서 절대 뜯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조치합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아무래도 부패하는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을까 걱정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은 지나갑니다. 일단 아빠를 기다리는 그 아이들한테는 얘들아, 아빠는 지금 우리 가족 다 버리고 집을 나간 거야 라고 들러댔어요. 그렇게 일단 아이들을 단속하긴 했지만 점점 외부 주민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죠. 아니 그 새 아이들 아빠가 요즘 어디 갔어요? 보이질 않네요? 하고 근황을 궁금해하면서 묻는 겁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아내 김 씨는 여기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싶었는지 이사를 결정합니다. 거기가 바로 내연남 정 씨의 고향 청주였습니다. 이때 김 씨는 아이들에게 정식으로 내연남을 소개해요. 우리 아빠는 이제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아빠인 거야. 너무 악랄하죠. 덕분에 애들은 엉뚱하게 아빠에 대한 원망을 키우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또 갑자기 새로운 아빠가 막 집에 들어오고요. 근데 더 소름인 건 청주로 이사를 갈 때 시신도 함께 챙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이에 실업화가 상당히 진행이 되면서 수분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고작 그 70cm 정도에 불과한 이삿짐 상자에 이 시신을 넣어서 이동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온 청주의 집은 좁은 단칸방입니다. 와서 보니까 시신을 어디다 보관하지?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마침 눈에 들어온 게 있는데 이 벽 좀 위쪽에 달려있는 작은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보통 이불이나 안 쓰는 물건들을 넣는 창고 같은 곳인데 보니까 공간도 딱인 거예요. 그래서 김 씨와 정 씨 두 사람이 여기에다가 시신을 우겨 넣었죠.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집에서 남편 시신과 동거를 시작한 겁니다. 한편 호적상 남편 박 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사망신고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가족 앞으로 장애연금에 다자녀 정부 보조금까지 매달 116만 원 정도가 수령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복지센터에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을 했죠. 근데 아내 김 씨가 그럴 때마다 남편이 지금 막 외출했다, 가족을 친척을 만나러 갔다 이렇게 둘러대면서 직원을 겨우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사건이 수면에 드러나게 된 걸까요? 이거 자칫하면 그냥 영영 그 다락방 안에서 시신이 방치된 채 숨겨질 뻔했거든요. 발단은 아주 사소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아빠, 그 내연남 정 씨가 어느 날 술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좀 평소에도 술과 좀 도박에 푹 빠져 살던 인물이었습니다. 친한 후배하고 술을 마시고 거하게 취하게 됐는데 여기서 실언을 하게 되죠. 야, 내가 말이야 옛날에 사고를 좀 쳤는데 그거 네가 수습하는 거 좀 도와줄래? 그럼 내가 살해는 할게. 후배는 처음엔 이걸 좀 장난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하지만 관심을 보이니까 정 씨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 시신을 김장 봉투에 싸뒀는데 요즘 냄새가 나서 죽겠다. 이거 시신 나랑 같이 옮기거나 또는 그냥 시신을 닦아서 다시 보관하는 걸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 이거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후배가 진지하게 무슨 일이 분명 있구나라고 의심을 했고 끝내 경찰에 제보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2013년 2월 19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우선 그 정 씨라는 남성에 대해 확인을 시작합니다. 신원 기록을 해보니까 어라, 이 정 씨가 지난 2000년 강도살인 미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어요. 그렇게 쭉 살다가 5년 전인 2008년에 가석방으로 출소했고요. 이거 쎄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하는데 문제는 그 정 씨의 현재 거주지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제보자 후배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정 씨가 무슨 여성하고 서울에서 원래 살다가 4년 전에 청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기까지밖에 정보를 주지 못했거든요. 청주라는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경찰은 지역 동사무소를 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서울에서 4년 전 청주로 이사온 30대 여성, 여기에 먼저 신원 파악을 나서게 되죠. 단 하루 만에 이 조건에 부합하는 김 씨, 아내 김 씨가 수면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소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다는 게 파악돼요. 경찰은 즉각 김 씨의 집을 방문하는데 예상대로 거기에 찾고 있던 정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마침 이때 막 새벽까지 게임하다가 대낮까지 계속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방문했던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살고 있던 집이 굉장히 비좁았어요. 뿐만 아니라 정리를 전혀 안 한 듯 생활용품, 옷, 아이들 그 용품까지 막 여기저기 다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좁고 어지러운 공간에서 애셋을 키우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고요. 갑작스럽게 경찰이 왔잖아요. 여기에 아내 김 씨가 거의 얼어붙은 듯 행동합니다. 경찰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락방 수색했고 거기서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김 씨와 정 씨는 자포자기 한 듯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죠. 그렇게 검거된 두 사람, 이 경찰 조사에서 아내 김 씨는 남편을 살해한 동기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폭력을 견딜 수 없었고 그러면서 아이들과는 떨어져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남편을 죽이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요, 사실 그녀가 평소 얼마나 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게다가 남편을 죽이고 그 시신과 동거를 하면서 또 장애수당은 꼬박꼬박 받아왔잖아요. 이거 범죄 행위였습니다. 더구나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막 가족을 버린 파렴치한 사람으로 그냥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아빠는 단 한 번도 이 집을 떠난 적이 없죠. 시신이 되어서도 같이 있었으니까요. 아니 근데 도대체 어떻게 시신을 그렇게 애들도 있는 집에 둘 생각을 한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여기에 방치할 수 있냐고요. 이제 재판 결과가 남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심에서 김 씨가 다소 가벼운 징역인 7년형을 받아요.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내연남을 만나서 다소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또 자녀 3명을 양육해야 하기에 이렇게 징역을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공범인 정 씨는 가석방 상태였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징역 20년에 위치 추적장치 부착 20년을 선고받습니다. 또 재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중형이 불가피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1심의 결과를 김 씨와 정 씨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항소를 했는데 2심 재판부에서 반전이 등장했죠. 두 사람에게는 각각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진 겁니다. 김 씨에게는 징역 12년, 그리고 정 씨에게는 2년이 더 추가된 징역 22년. 이때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신을 감추고 태연하게 사회생활을 한 건 반사회적인 범행이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범인들은 죗값을 받게 되는데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그 3명의 자녀들, 무려 4년간 떠난 줄 알았던 아빠와 사실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아이들이 받을 충격과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도 힘들죠. 지금쯤 이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잘 성장하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와제시카입니다.